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토요일에만 오진 않습니다. 뭐 마땅히 부를 게 없어가지고 해봤어. 토요일에는 다른 사람 없이 저만 나옵니다. 아,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네. 자, 번개단관 저희가 그저께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됐어요. 세라비. 네, 이것이 인생. 네. 번개단관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월 4일이죠. 뭐 7월 4일이야. 6월 7일이지. 미안합니다. 정신이 나갔군요. 7월 4일은 미국 독립 그거 아닙니까? 6월 7일. 6월 7일 목요일. 네. 시간이 8시 반인가요? 예, 6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여의도 CGV. 네. 저희의 단관의 성지, 여의도 CGV에서. 네, 여의도 CGV에서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왜 바로 안 하고 뜸을 좀 들였냐. 단관을 하면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것도 사주시고 하는데, 저희 돈이 나갈 우려가 매우 크고, 여태까지 매우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게 광고도 계속 떨어진 판에,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영화사 쪽하고 뭔가 이렇게 좀, 우리 돈 다 들여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사 쪽에서, 괜찮다. 왜냐면 그쪽은 어차피 좋은 시간대 배정이 잘 안 돼서. 이 목요일 저녁 8시 반이면 그래도 평일날 저녁 중에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세라비가 없어. 전국 극장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괜찮다, 네. 좋다 해가지고 또 선물을 주시겠대요. 선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랄 선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 오시는 모든 분들께 좀 날이 덥잖아요. 네. 세라비 스마일 부채. 야, 부채 다 드리고요. 스티커 다 드리고요. 셀라비용으로 포장된 초콜릿 다 드립니다. 네, 초콜릿을 준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첨을 좀 해드릴 것 같아요. 럭키드로라고 해서 네. 몇 번짜리 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인을 4병. 오. 괜찮은 와인 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추첨을 해서 선물까지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김프로쇼 쭉 듣고 뭐 굿즈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저희가 스티커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스티커 세트가 꽤 많거든요. 절대 사무실에 둘 공간이 없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티커 세트를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네. 오시는 분 전원한테 무조건 드립니다. 나눠드릴 거예요. 네. 스티커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뭐 유광돼 있는 캐리어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랑 그냥 무광으로 아무데나 붙이는 거랑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네. 20종류가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적절히 섞어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김프로 드로잉하고 또 이건 특별히 우리 서수 작가님께서 제가 드로잉한 거 위에다가 이렇게 색을 굉장히 예쁘게 또 입혀주셨죠. 입히셨어요. 네. 그래서 스티커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6월 7일 날 목요일 영화를 보러 오시면 사실 영화값에 준하는 선물들을 이미 받고 간다. 그렇지. 네. 네. 전혀 손해날 게 없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김프로쇼 굿즈 어떻게 사지? 못 사요. 못 사야지. 다 닫았어. 그거 잘 안 팔려가지고 너무 귀찮아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저희가 막 뿌려서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혹시라도 단관 행사를 하면 이렇게 선물로 막 드릴 거거든요. 이게 세라비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약간 유독 이번 방송만큼은 영화를 보고 와서 2부를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네. 2부를 듣고 오셔서 영화 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다 들으세요. 네. 네. 듣는 게 나아요. 네. 왜냐면 1부만 듣고 2부를 안 들으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 방송이. 2부를 듣고 오셔서 영화를 보시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꼭 아껴놨다가 보실 필요 없고요. 네. 뭐 스포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웃는 포인트 기다리고 있다가 빵빵 웃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6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여의도 CGV 예매를 어떻게 하시냐? 지금 CGV 앱이나 홈페이지를 가시면 그 시간대에 영화가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화 예매하시는 거랑 똑같이 예매하시면 됩니다. 네. 쉽죠? 그리고 여태까지 단관을 해보니까 초반에 무작정 막 사셨다가 네. 한 2-3시간 전에 우르르 취소하시는 분들 계셔. 이분들이 누구야? 김프로쇼 청취자일 것이냐 아니면 잘 모르는 일반인일 것이냐 이게 감이 안 와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이틀 사이에 다 매진된데 못 가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전날, 전전날 보시면 티켓들이 나옵니다. 이거 네. 지난번에는 막 듬성듬성 또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약간의 고의성도 좀 보이는데. 아하, 이거 지금 시네타운 19의 회방이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이 SBS EPD들 정말 몹쓸 사람들이네, 정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뭔가 엿먹이려는 네. 시도가 조금 보이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방을 좀 합시다. 에? 네. 같이 살아야지. 아무튼 자기들의 압구정에서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네. 우리가 또 회방을 놓을 수 있어. 그리고 그 게시판에다가 그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 압구정 시네타운 19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네. 우리도 좀 하면 좋겠다. 거기는 돈을 받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우린 돈을 내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CGV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네. 제안 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가겠습니다. 우리가 훨씬 재밌다. 그렇지. 훨씬 그리고 나아요. 우리가 좀 더 싸다. 그리고 우리 굿즈도 줍니다. 준다. 우리 자체 제작한 굿즈도 줄 거예요. CGV 여러분, 우리가 나아요. 네, CGV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메가박스도 괜찮고 롯데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극장 관계자분들 네. 연락 주세요. 황대리야 뭐하니? 아유, 이 녀석 정말. 대리라 그래. 안타깝죠. 자, 아무튼 그래서 6월 7일 목요일 날 밤 8시 반에 하니까 네. 많이 오시고요. 유쾌하게 같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셋업이 못 봐요. 진짜로. 진짜 열려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시간대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보기가 힘드니까 이 재밌는 영화를. 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진짜로 즉흥적으로 막 하는 거라서 오죽하면 저희가 영화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거기 되게 당황하셨을 거야. 저희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얘들 뭐야. 네, 아무튼 재밌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 많이들 오시고. 이날이 그리고 현충일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휴일 다음 날이잖아요. 휴일 다음 날이 또 영화 보기 괜찮습니다. 네.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상관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관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마음에 눈을 떠.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네네. 6월 13일, 12일까지는 이 뉴스가 계속 가겠죠. 사실 이번 주는 북미 회담 이슈는 막 돌발 변수가 막 발생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번 주에 초였던 일요일 날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일요일, 토요일.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네. 네,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측 못했던 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 그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네, 그건 몰랐죠. 짜릿했습니다, 진짜. 뉴스 깜짝 보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바로 만날 수도 있구나. 어. 그리고 그 회담을 근거로 해서 이번 주 한 주가 쭉 흘러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인 북미 실무진 미팅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네. 세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는 판문점, 또 하나는 싱가포르 현지, 또 하나는 뉴욕.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는 주로 이제 외무라인, 미국에서는 썬킴, 북에서는 최선희 부상이 만나서 아마도 이쪽에서는 실무 의제들 중에 이제 회담의 주요 핵심적인 아젠다,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걸로 보여요. CVID와 CVIG, 이렇게 대변이 되더만요.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 그리고 북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네. 두 가지 실무 아젠다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회담이 12일 날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를 상정했을 때의 동선, 의전, 그리고 각각의 이제 베이스 캠프들, 이런 회담들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정말로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어디가 장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아직도 약간 깜깜이에요. 여기저기서는 뭐 호텔이 되지 않겠냐, 샹그릴라 호텔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그 두 가지 실무회담이 논의된 와중에 이제 또 핵심적인 부분은 김영철이 뉴욕으로 날아갔죠. 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뉴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실무회담에서는 이제 안건이 논의가 끝났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듯이 아니다. 거기 가서도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최종적인 담판을 벌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인데 그건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 근데 뭐 전세영 전 장관하고 뭐 박지원 씨는 뭐 끝났다. 네. 네, 그 외교 관례상 이렇게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저거는 가가지고 단판 찍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김영철이 아무래도, 네. 가기 전에 좀 기다리기도 했고 뭐 가서 또 거기서 단판을 지을 게 뭐가 있어. 거기서 같이 단판을 지을 거면 처음부터 미리 가든가 했겠죠. 그러니까 아예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거기서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어도 네. 거기서 뭐 더
추가로 협의를 못한 거를 뭐 옥신각신하고 막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남북 협의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성에다가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뭐 공감을 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6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것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연락사무소가 위치할 자리가 어디냐? 네. 개성공단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개성공단도 다시 열겠다는 함의가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준비를 좀 밑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제재가 풀리면 뭐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풀리려면 북미하고 또 이제 남북한 이렇게 셋이 네. 같이 이렇게 하는 뭔가가 좀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세레모니 하면서 짠 하고 할 때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폼페이오 김영철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그 사진이 한 장 공개됐잖아요. 뉴욕 마천루가 쫙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넷이 건배하는 사진. 네. 그 옆에 앤디 킴 있고 그 자리에서 오간 얘기들이 판문점에서 오갔던 실무회담들에 대한 얘기들을 최종 컨펌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두 사람 간의 뉴욕 회담은 종료가 돼서 괜찮은 진전이 있어서 비교적 일찍 종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2단부터 관전 포인트는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그 뒤에 일들이 나와 있을 텐데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워싱턴으로 이제 간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 아마 이거 들으실 상황에서는 아마 트럼프를 만나서 뭘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을 것이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싱가포르 회담은 열린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네.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제 가야 되기는 할 텐데 네. 지금 정도라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남북한도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언짢고 별로 좋지 않을 곳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뭐 우리 맨날 얘기했죠. 일본이랑 자한당.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보수 매체들. 그렇죠. 조선일보가 특히나 더. 그래서 주초에는 남북 정상회담 깜짝 정상회담 한 다음에 네. 뭐 국정원팀이 평양을 들어갔다는 등 뭐 이런저런 기사 썼다가 그 다음 날 청와대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그거 아니다. 국익을 해치는 기사를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을 막 했거든요. 필요한 조치인 거로 보이죠. 조선일보, TV조선을 콕 찍어서 네. 사실은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얘기거든. 그럼 저쪽에서는 이제 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또 걔네 그런 거 잘하기 때문에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흠집내고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으로 돌리는 거를 어지간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언론이랑 척 앉으려고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닌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몇 면을 계속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은근히 뉘앙스가 이게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씨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대놓고 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자극해가지고 회담이 깨질 수도 있을 만한 위험 부담의 기사를 계속 내는 것이 과연 알 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도 아니잖아. 네. 거짓 뉴스를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아무튼 좀 그래요. 의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뭐 풍계리 취재를 갈 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둥. 네. 저런 강력한 오보도 있었죠. 실제로 부신 게 아니고 연막탄을 피운 거다. 풍계리 핵시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네. 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는 언론이 아니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게 그냥 그 매체가 내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라는 거를 광파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설사 그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돈을 받고 뭐 다른 이런저런 뭐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12일 날이 지나서 성사가 됐거나 아니면 빠그러졌거나 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를 있다가 쭉 정세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거를 해설하는 기사를 풍부하게 쓰면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 있거든요. 그 기사를 취재해가지고 와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상을 못 받는다. 정말 그거 하나만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게 다르겠어요. 뭐 100번 양보해 봅시다. 근데 핵실험장 폭파가 아니고 연막탄이었다는 게 TV조선발이었거든요. 네.
오보를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지. 사실이 아닌 경우면 정말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그러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연막탄 피워놓고 뭔가 할 것 같으면 회담이 잘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언론의 알 권리, 뭐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알 권리하고 상관이 있나 싶은 거죠. 일단은 회담이 진행 중인 거에 충분히 진행이 되는 걸 살펴보고 네.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얘기는 핑계고 사실은 자기 포지션 챙기기에 급급한 거라고 보이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몰라도 돼. 관심 없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긴급하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상의를 할 것 같거든요.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거를 정부 당국자들도 모르고 국민들과 독자들과 똑같은 시간에 내가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알아가지고 그 이후에 허덕허덕 되면서 문제를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봉합하러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과 정부 당국자하고는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얘기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홀드를 하고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라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기사를 안 내는데 크로스체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통일에 둔다고 한다면 지금 이벤트에서의 이게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충족시켜가지고 큰 일이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맞는 방식인 건가? 전 잘 모르겠어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시대착오적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심하면 큰일 어그러뜨릴 수 있어라는 그런 꼰대짓으로 보이는데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이미 다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애잔한 몸짓으로 보이긴 하는데 한참 잘못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들의 입지는 없다. 이걸 좀 알아야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네. 많이 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청와대가 세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일면에서는 뭐 잘 처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하여튼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안에 들어가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걸 잘 뭐 캐치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가치 판단을 위해서 조금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약간 듭니다. 자기 논리에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청와대가 무언가를 발표를 하던 또는 언론이 무언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던 간에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영향을 받는 여론의 향배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론에서 생기는 영향력이 곧 언론들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등치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한마디 하면 여론이 크게 움직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TV조선을 콕 집어서 무언가에 대한 논평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즈의 여론이 될 것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어나운싱하거나 리포팅할 때 이게 진짜로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인가 또는 내가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에 앞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대의에 맞게 국익에 맞게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맞는 방향인가 아니면 굉장히 협소하게 우리 회사 또는 언론인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냐 요거 냉정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론 수준의 고민은 네.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네. 사실 이렇게 개별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잘 되나? 뭐 예전에 이제 저도 경험상 보면 그런 잘 못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부럽죠. 좀 허덕대니까 잘 생각할 네. 생각 없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5번은 하지 맙시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네. 6월 10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가 지금 잘 착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거는 워낙 이제 하루 걸러 하루씩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10일날 다시 한다
라고 발표는 이제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미국 공식 발표는 다 결국 하나야. 트럼프 입에서 나와야 돼. 그치. 네. 네. 딱 바로 얘기하는 건 모양새가 빠지니까 좀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물밑에서 준비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보이니까, 요거는 조금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북 고위급 회담 때 주요 아젠다로 오갔던 것들이 6.15 남북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동 행사를 한번 하자. 그것도 이제 남에서 한번 하자. 네. 북에서는 이제 사절단을 보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철도, 네, 철도 연결을 할 수 있는 양국 실무 당국자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네. 철도가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얘기도 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 이제 아시안 게임 공동으로 이제 선수단을 파견할 것인가 아닌가. 아마 파견하는 걸로 보이죠. 체육교류 행사, 그리고 적십자가 민간단체에서는 이산가족이나 여러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적십자 회담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산림 관련된 협약, 이런 진짜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큰 담론인 북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이제 정전협정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 이후 실제로 그런 큰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눠지고 있는 이 아젠다들이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네. 네. 나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 집 리모델링? 아니, 보험 리모델링. 몰랐던 보장은 쉽게 설명해주고, 불필요한 건 줄여서 보험료 다이어트도 해주고, 부족했던 부분은 빈틈없이 채워줘서 올보네 덕 좀 톡톡히 받지. 나도 지금 바로 신청해야겠다. 1670-7639로 전화해봐. 최고의 전문가가 1:1로 무료 상담해줄 거야.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바로 전화해야지. 네. 올보넷. 네. 보험 몇 개 들었어요, 지금? 몰라. 내가 관리 안 해가지고. 그래요? 네. 여러 개 들었을 거 아니야, 돈만 그래도. 내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연금보험이니, 실손보험이니, 뭐, 종신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번 들어놓고 나면, 이거를 내가 다시 체크해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 잘 못하고 살았어요. 못하죠. 네. 근데, 보험 관련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한 번쯤 리모델링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처음에 가입했을 때랑 이게 보험이 원데이 투데이 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에서 길게 보면 몇십 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건데 중간중간 점검해 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누구랑 상담할 것이냐? 기존에 나한테 보험을 가입해 줬던 그분한테 상담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서 하나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올보넷 같은 카운셀링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무래도 갖고 있는 보험들이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또 많아지다 보니까 저 개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지만 김프로 같은 경우는 아내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카운셀링 받는 게 한 5년, 10년 단위로 한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화해서 지금 빨리 상담 받아. 그럴까요? 네. 네. 올보넷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도록. 지금 전화해.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지만 보험 설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거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 새 길을 찾아가지고 가신 설계사들이 많아. 네. 그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피를 받다 보니까 이 설계하는 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도록 설계 안 한 거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좀 오픈된 소스에서 저희가 카운셀링 받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아는 사람한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냉정하게 따져보고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는 분들한테 하면 그런 얘기 잘 못해요. 나중에 그거 발견했을 때가 더 문제야. 네. 처음에 이게 뭐 당연히 잘 해주겠거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 나한테 그렇게 유리한 것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 거를 발견했을 경우 그 당혹감 따지기도 뭐해. 네. 이 배신감은 크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 말고 네.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냉정하게 올보넷 대표님을 잠깐 전화 연결해서 저희의 부정적인 느낌들을 그대로 담아서 믿을 수 있는 거냐? 물어봅시다. 통화를 한번 해봅시다. 네,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네.
그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거 알아서 하실 일이지. 네. 자, 아무튼 다음번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를 또 뜨겁게 달궜던 게 이제 재판 거래 파문인데. 아, 이거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네.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거 중요하다. 심증은 있었으나 네. 약간 물증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안도 어렵고 판사들도 모르고 하니까 뭐 판사 블랙리스트가 뭔지 그냥 네. 지나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터질 수 있는 사법 사상 가장 이제 큰 일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사법 있었던 것 스캔들 중에. 사상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의 최고 아닙니까? 사법 파동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네. 그죠. 이제 제일 크다고 봐야죠. 전직 대법원장을 뭐 형사적으로 문제를 3대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일 큰 거죠. 이게 약간 쇼킹했던 거는 기존에는 권력이 사법을 압박해서 무언가 이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거는 사실 사법살인이나 저희가 지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하면서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꽤 많이 봐왔던 그리고 심증 물증이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직접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란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쇼킹해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것이며 네.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돼지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거에서. 내일 거에서.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입장을 발표했는데 다 부정했죠. 뭐 그런 거 없다. 아니다. 뭐 자기 입으로 그렇다고 하겠어요. 네. 뭐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돼지 엄마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주초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이제 시위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청와대랑 거래를 시도했을 때 거래를 하려면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한테 이거 있으니까 내 민원을 들어줘.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 쥐고 있을 카드란 것이 결국에는 재판 목록이란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난 그 세월 동안에 어떤 재판들을 가지고 딜용으로 썼을까? 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불거진 게 KTX 승무원 노조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문건에 나와 있기로는 이제 그 KTX 승무원들 사건이 끝났고 우리가 이거 읽기에 따라서 요것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 뭐 상고법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흥정을 하려고 보는 게 그냥 합리적인데 네. 근데 굳이 지금 그쪽에서 대법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건 이미 끝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카드로 쥐고 흔든 건 아니고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뒤에 그냥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더 뭐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렇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1심하고 2심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제 승소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뒤집혔단 말이에요. 1, 2심에서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사실심이 끝난 거잖아요. 네. 1심과 2심은 증거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를 다투는 사실심이고 3심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는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아마 그 형식은 갖췄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거를 안 맞추고 아주 하지는 않았을 거라서 1, 2심에서 이기고 뭐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상식에 부합한 판결인 것이냐.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판례가 생기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판례를 만들 만큼 그러면 정말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쪽에서 꼼수 부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고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게 그럼 꼼수가 아니려면 정말로 실체적인 진실하고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까리한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기준을 세우는 면에서는 바뀔 수는 있겠으나 이번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거나 오히려 철도공사 쪽에서 억울할 문제를 정리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직권 재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네. 재심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3심이 끝났음에도.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재심을 해야 되니까 네. 3심으로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판결을 바꾸려면 재심을 해야 되는데 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재심 요건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민사재판은 한 11가지 정도 내용이 있어요, 규정이. 이러이러할 땐 재심할 수 있다. 네. 네. 거기 정해져 있고, 형사재판도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무슨 약촌오거리 이런 살인사건처럼 진범이 나왔다거나, 막 완전 뒤집어질 만한 뭐 증거가 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재판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발견되면 재심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완전히 심각하게 이 사람들의 법리를 뒤집을 만큼의 증거가 발견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요거를 재심 사유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시인하시고 이건 잘못됐던 거예요 하고 뒤집으라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그럼 직권 재심이 어떤 경우에 있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없었어.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 야, 사실상 그냥 사문화된 조항이네. 사문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경우가 없었다. 이번 경우도 그러니까 이걸 딜로 쓰려고 안 되는 걸 바꿨다는 게 문서로 뭔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심증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개인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골 때리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라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조금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남은 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단계 조사 결과 나온 것만으로는 좀 모자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직권재심하라 하기에는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가지고 대법원이 다 완전 잘못한 겁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고 법원의 판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문건 공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문건도 받고 막 하는데 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돼서 이후에 이제 실제로 검찰에서 뭐 수사도 하고 지금 있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된 단계의 뭔가 조사 내지는 수사 이런 게 진행돼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엔 진상조사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새로운 수준까지 사실이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실제로 BH랑 대법원이 거래를 한 정황이 얼마까지 드러날 것이냐. 거기에서 KTX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지금 단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면 그러면 직권재심도 사상 처음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지금 단계 수준이다 그러면 재심은 조금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여론은 들끓을 수 있으나 액션까지 가긴 어렵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억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요 정도 정황 가지고 재심이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전망이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밝혀진 내용의 새로운 팩트들 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혹은 KTX 문제는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거나 뭐 이런 단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무튼 가능성이 여러 가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단은 유감 표현 및 재발 방지 등 법원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 과연 진짜로 대법원이 누군가에게 조사를 받을 것인가, 그 누군가는 검찰이 될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이제 의견을 밝히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법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 내지는 그런 것이 익숙한 이 루트를 안 거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무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당장은 그리고 뭐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을 대통령이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를 어떻게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정무적인 판단인데 조사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은 발표를 했다가 우와 이게 무슨 막 난리가 나고 들썩들썩하고 KTX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이러니까 부랴부랴 딸려가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교하게 판단해가지고 본인이 가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에 근저에는 그분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법리에 따라서 재판만 하면 됐던 자리에만 있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정치적으로 뭐 언론이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뭐 그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스킬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꼭 나쁜 사인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돼지 엄마와 함께. 그렇죠. 하여튼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법원이라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상식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기존 통념에 비춰봤을 때 판단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잘잘못을 가릴 뿐만 아니라 무엇가 잘못이고 잘못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들을 내려주는 최종적인 재판소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재판소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입법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명확한 어떤 증거들이 보이니 이게 참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네. 네, 굉장히 큰 일이고 사실 북미 간에 뭐 이런 대화 문제가 없었으면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울 일인데 그렇죠. 그 덕을 지금 양승태는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는 당연한 거고요. 네. 여태까지 양승태 치하에 있던 대법원이 문제가 있었다. 이건 판사들도 공히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차근차근 되어 온 건데요. 네. 수면 밑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실망스럽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제 김명수가 이끌고 있는 김명수를 대표로 한 지금의 사람들이 실망스럽다. 그거는 판단을 약간 유보할 필요가 있죠. 조금 유보하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던가로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 완벽하게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그냥 실망스러운 판단을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저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되전마하고 한번 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약간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야부리 때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나라의 이제 3대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입법과 행정은 일반 시민이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법은 국회잖아요. 국회는 총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행정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법만이 유일하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그거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뭔가 반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답답함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딱히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네. 지금처럼 계속 소리를 내가지고 압박을 하고 뭔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고발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왜냐면 이게 법리하고 결부가 되면 네. 법률가들은 명백하게 A가 맞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냥 보이기에는 B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뭔가 이 체크업을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이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법부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정교하게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의 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당하는 언론이나 이쪽으로부터 규제를 당하는 방식보다는 자체 내부에서 그거를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정교하게 만드는 편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보이고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조금 기다려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아직은 들어요. 네. 저도 뭐 이렇게 급진적으로 해서 이거를 사법부가 일반 국민들의 규제를 직접 받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근본적인 얘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각성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의 주권이 진짜 나한테 있구나. 주권이 일반 시민이자 나에게 진짜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법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을 때 개혁이 미진할 때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법부라는 것이 진짜로 주권을 유임받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장 울분이 터지는 게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계속 사설 보면 사설 논조가 어떠냐면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세월호 마찬가지로 괴담이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택도 아닌 얘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쵸. 블랙리스트라는 그 명칭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뭐 언론들이 붙인 거잖아요. 판사 블랙리스트. 네. 네. 근데 그것도 정황을 보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그거를 못 찾았던 이유로 그게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해놓고 네. 없었으니까 이 전부가 다 괴담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자기들이 꿀리는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라고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 사안이 복잡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주 세세하게 안 들여본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막 논리를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거는 정말 저거는 안 될 짓이라고 봐요. 쳐 죽일 놈들이죠. 그러니까 지난 2, 3년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저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권력이 국민의 손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국민의 손으로 가져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년도 그렇고.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마땅히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할 권력과 주권이 소수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플러스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 같은 어둠의 언론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이 행사했던 나라였었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서서히 개혁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소수의 권력을 사실상 쥐고 있었던 그 조선일보 같은 권력도 응당응징해야 될 대상인 거고 네. 오히려 그쪽은 법원 쪽보다는 더 손쉽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원 개혁 부분도 저희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권력의 교체라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지금 드루킹 특검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그렇죠. 있지.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저도 관심 없어요. 특검 추천이 있어지겠죠, 지금 뭐. 변협이 네. 후보자 4명을 선정하면 네. 야당에서 이제 2명을 선정하고 그럼 대통령이 1명을 이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특검 팀을 꾸리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 임정혁, 최재경, 김경수, 강찬우, 변찬우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최재경 중수부장만 알겠네요. 익숙할까 나머지는 네. 잘 모르실 텐데 뭐 임정혁 이분은 공안 오래 하신 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을 받게 되면 이분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다 특수했거나 변찬우는 그때 광주지검장 했다가 옷 벗은 분이에요. 네. 세월호 수사 때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던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맡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우리의 그때 그 사건에 등장하셨던 분이네요. 그렇죠. 네. 최재경, 김경수, 강찬우 이분들은 뭐 다 특수를 이제 하신 분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를 해서 나올 게 별로 있을까? 본인들 입장에서 별로 맡고 싶지 않겠네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검을 하게 되면 일단 딴 사건을 못 맡아요.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가 기존에 맡았던 사건들도 다 이제 정리해줘야 돼요. 안 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한 명분 내지는 이 박근혜 재판처럼 시대적으로 길이 남을 이런 재판이라 그러면 그거 감수할 수 있지. 박영수 특검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해가지고 뭐가 남을까? 네. 근데 그 한마평 오르신 분들의 김경수 씨란 분이 계신가요? 그렇죠. 김경수 씨가 맡으면 좀 웃기겠네요. 아, 그런가? 김경수 특검. 이분은 안 맡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분은 이제 최재경 전 이제 중수부장하고 두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한 라이벌. 네. 물론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데 그 기수에서는 그 특수로 굉장한 라이벌. 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총장이 될 거냐.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둘 다 못됐죠. 이게 관우는 따로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드루킹 특검은 준비 중인데 이거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팀 꾸려가지고도 그냥 맥 별로 못 추리고 그냥 흐지부지 진행되다가 별거 아닌 결과 하나 나오고 그냥 끝나지 않을까. 조사해보니 별거 없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야당은 왜 그렇게 잡은 것이냐. 지금 당장은 물 묻은 휴지라 불이 안 붙을 텐데 나중에 어쨌든 돌아갈 때는 뭐라도 숟가락 얹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면 어쨌든 거기에 이제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팀을 꾸려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언젠가는 결과가 나오면 자기들이 욕하기 좋아서 그래요. 결과가 뭐라도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면 되고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조지면 되는 거라서 자기들은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심어놓은 거라 별 소리소문 없이 그냥 진행 중인데 이거는 뭐 물 묻은 휴지라고 그랬잖아요. 불 안 붙을 거예요, 이것까지. 뭐 일반인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2주도 안 남았는데. 네,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야, 이렇게까지 지방선거가 별 관심도 없고. 핵노잼. 야, 노관심. 아무런 적어도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나요? 하지만 정치 지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원래 그랬나요? 포털에 그렇게들 광고가 원래 많았어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포털에 광고가 장난 아니던데? 네. 전보다 분명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섹션별로 이렇게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포털에다가 아주 목숨을 걸었구나. 그리고 보자니까 뭐 온라인 유세로 되게 뭔가 공을 많이 들이는 느낌이더라고요. 뭐 이모티콘도 만들고 뭐 그런다면서요? 아무래도 마케팅의 트렌드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힘을 실는 게 일반 마케팅에서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네. 선거차 노래 소리는 좀 옛날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안 돌아다녀. 그리고 네. 이렇게 막 그 지하철역 서가지고 막 하고 춤추는 거. 시끄러워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네. 확실히 그거는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우리의 시각 공해를 줄여주는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건가? 네. 네. 현수막은 좀 더 많이 걸게 됐대요. 이번 선거법을 바꿔서. 현수막 많더라. 네. 그러니까 현수막에 주로 힘주고 오프라인은 그렇죠. 온라인에서 많이 힘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됐든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는 나오는 사람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렇게 원사이드 하니까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뽑혀야 될 그 숫자가 한 4천 몇백 명 된대요. 근데 이제 4천 몇백 명이 뽑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한 사람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나온 거잖아. 뭐 2만 명은 훌쩍 넘겠죠. 네. 네. 5명씩만 해도. 지나가다가 출마하신 분 그럼 손들판이야. 아 그러네. 네. 네. 저는 지난주에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네. 눈에 띄었던 뉴스는 권영진 대구 후보 네. 네. 그거 넘어지시는 거. 훌쩍 넘어지시더만. 그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막 오르길래 네. 봤더니 기사가 있고 그 무슨 장애인 단체 막 거기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니 뭐니 네. 온갖 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봤더니 그 기사 밑에 네. 유튜브 영상에 붙어 있어. 봤지. 그래서 봤더니 네. 요거는 약간 조금 헐리우드 같던데. 아이 저 정도 넘어져가지고 꼬리뼈 다쳐가지고 못 일어나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오히려 따지시던 검은색 옷 입은 여자분이 그분이 더 약간 넘어지시니까 우당탕 깜짝 놀라던데. 하셨어. 막 밀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조금 냄새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테러를 당한 이후에 확 부상하는 거를 보고 왜냐면 이제 출정식을 하는 내내 네.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하는 내내 생각이 많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어떻게 하고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되지? 계속 그 생각만 했을 거 아닙니까? 연설하는 내내. 지지율 뭐 숫자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겠죠. 그리고는 반짝하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여기서 내가 건들기만 해라. 나를 밀치기만 하면 내가 그걸로 한번 가열차게 넘어져 버리라. 일어서 보리. 막 이런 걸 한번 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죠. 칙칙폭폭이라고 이번 선거는.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야 사람들이 칙칙하게 관심을 가져준다. 한 번쯤 이렇게 넘어져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않았을 거고. 거의 즉흥적이었지, 그날. 그 이제 막 연설을 하는 내내 네. 앞에서 막 보니까 현수막 깔아놓고 막 무릎 꿇고 막 그러고 있더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막 이랬으니까 분위기도 안 나고 사진 이렇게 찍혀나가면 이상하고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하다가 제발 건드려주세요. 조금 세게 건들면 바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 게 아닐까. 뭐 저희가 그분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라서 단언컨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주의 관심법. 주인공이 이제 두 분인데 네. 권영진 후보는 과연 무슨 생각이었을까? 일단 이분은 이제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관심법이니까. 네. 전날 밤에 영화 아수라 보셨습니다. 네, 아수라 아수라. 봤어. 아수라 보면은 황정민 안남시장이 커터칼로 이게 얼굴을 긁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도 이마. 네. 그거를 운동원이었던가요? 누구 손에 딱 쥐어준 다음에 이마를 들이대가지고 그치. 착 긁잖아요. 저거다. 어. 네, 판단하셨습니다. 아, 그걸로 봤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원희룡 지사가 약간 문대림 후보랑 각축전을 벌였거든요. 사실은 역전 된다 만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계란 맞고 뺨 맞고 한번 딱 하고 나서 약간 지금 우위로 올라섰어요. 올라섰죠. 네.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에서 몇 안 되는 화제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거다. 또 하나는 요 관심법이 하나 있는데 TK 대구가 이제까지는 사실 나무젓가락을 꽂아도 자유한국당이 되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선이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 세게 빡세게 이제 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한당이나 새누리당 출신이었다면. 근데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뭐라도 해야 될 상황이었어. 전날 밤에 본 거야. 아수라를? 그치. 야, 선거운동 안 하고? 선거운동 준비 안 하고 아수라 봤어? 선거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한 1시 반, 2시쯤 들어가겠죠? 네. 지지율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를 봤을까? 잠이 안 와. 지금 상황이 아수라라? 뭐라도 켜서 보자. 그래서 아수라를 봤구나. 이분이 평소에 취미가 밤에 이제 심야 영화를 보는 거였어. 하필.
그렇구나.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지금 내 머리보다 더 복잡한 영화를 봐야 잠이 올 것 같다. 아수라 굉장하잖아요. 이건 진짜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지. 네. 네. 정우성이 막 유리컵 씹어먹고 난리 나거든요. 그치. 저 정도 센 걸 봐주면 잠이 오겠지 하고 봤는데 거기서 힌트를 발견하신 겁니다. 영감을 얻었을까요?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3시에 보좌관한테 카톡 넣었습니다. 넘어지는 쇼를 준비하여라. 요건 제 해석과는 좀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즉석이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김 선생의 해석은 그 전날 아수라를 봤다. 나 이제 편성표 찾아볼 판이야, 지금. 전날 밤 OCN이나 채널 CGV에서 아수라 했나, 안 했나. 요거 찾아가지고 있으면 인정할게요, 제가. 그러면 그 전날 아니더라도 그 주에 편성이 한 번이라도 돼 있으면 인정할게. 인정? 네, 인정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2주의 관심법 한 분 더 있죠. 태블릿 PC 조작서를 계속 주장하시다가 구속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 너무 변희재. 참 말을 듣기가 힘드네, 변희재 생각하니까. 명칭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다른 저기가 있나 봐요.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이야. 원래 그냥 대표였거든. 그치. 그럼 대표를 딴 사람 안 치고 자기는 고문인가 본데 그것도 대표 고문은 뭐야? 몰라. 고문이면 고문이지 대표 고문은 뭐니 또? 이 변희재 씨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이제 지켜봤던 분 중에 하나예요. 왜 지켜봤냐?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시험하는 약간 캐릭터였어. 아니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서울대 갔을 텐데.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조금. 변희재 씨라는 캐릭터를 언제 처음 봤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 언제야? 글쎄, 전 기자 되고 나서 알았겠죠? 기자 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명박이 당선이 되던 시점, 그때 이제 트위터를 많이 썼던 때인데, 트위터에 갑자기 약간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해가지고 몇 명 이제 떠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때 변희재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트위터를 보니까, 미디어를 하나 한다는 거야, 매체를. 그래서 이 미디어 워치예요. 이름이 너무 촌스럽잖아. 미디어 와치더니 미디어 워치는 뭐야. 보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민주의 수호사인 것처럼 하면서, 뭔가 사안에 다 한 다리씩을 걸치는 거야. 기억나네요. 그때 저도 트위터를 나름 그래도 균형 감각을 갖춘다고 트위터를 만들어가지고 진보, 보수 이런 논객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팔로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택도 아닌 게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참았던 기억이 나네.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이 양반이 진중권 씨랑 사망토노를 붙여보자. 그치. 결국에는 왜냐면 진중권 교수도 트위터에서 한 이상한 말 했거든요, 사실 그때. 그래서 둘이 트위터로 설전이 막 오가다가 사막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치. 그래서 실제로 붙었어. 근데 약간 이상하게 변희재 판정승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약간 그렇죠. 그때 그래서 뭐지 싶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표절 논문들을 자기가 검증하는 거 약간 수호자처럼 나와가지고 미디어 워치 안에 논문 표절 검증 센터란 걸 세웠어요. 별참. 정말 온갖 입으로 똥을 그렇게 많이 싸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한때 이 양반이 또 고기 사건 알죠? 고기. 뭐죠? 그게 무슨 미디어워치 지지자였던가 아니면 무슨 그런 보수단체였던가 그래서 여의도의 모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를 1,몇백만 원어치를 먹고 200만 원인가를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맞다. 그런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고깃집 사장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변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해가지고. 맞아. 굉장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 양반이. 저는 한 번 만났어요. 언제요? 제가 무슨 문상을 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알아가지고. 옆에 멀뚱히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멀쩡하던데. 만나서 얘기할 때는. 신기했어. 정말 오랫동안 봤는데 심지어 저랑 이제 김프로도 아는 모 인사가 계세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인데. 변희재 씨 그 기사에 댓글 악플 썼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진짜? 네. 이야. 재판까지 간 적도 있었어. 임모 씨의 아내 시모 씨라고. 누군지 알지? 그래요? 네. 그때 그 변희재 씨 재판이 알고 보니까 생계형 재판이었다 하더라고. 합의 봐가지고 받는 합의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진짜요? 예. 야. 그 변희재 씨 변호사가 강용석이었답니다. 아주 그냥 쌍으로 그냥. 할수록 신기한 사람이네. 아무튼 근데 결국 자기가 그렇게 이제 똥을 싸지르다가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네. 태블릿 관련해가지고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가 역으로 JTBC에서 고소를 했죠.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인가요? 뭐, 예,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네. 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고, 하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네. 아마 보고 있는 일베나 다른 이제 막 똥 싸지르는 사람들이 뜨끔하겠지. 조금 조심하겠죠. 실제로 미디어워치에 굉장히 많은 보수단체나 또는 뭐 국정원으로 사료되는 그런 광고 집행들이 많았어요. 네, 그걸로 먹고 살았죠. 아, 우리한테나 광고하지. 우리 지금 광고 없어가지고. 한참 박근혜도 이명박 때 생계형으로 그렇게 보수의 앞잡이를,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을 했던 건데, 네. 아,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참, 그러니까, 예, 세상 바뀐지 모르고 계속 이게 날뛰다가, 네. 예, 어쨌든 구속이 됐는데, 지금 변희재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는 오히려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관심법을 지켜보면. 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신문 일면에 나오잖아. 오. 변희재 구속이라고. 아,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먹고 살 길은 어쨌건 그 한 줌의 소수에게라도 관심 받아서 이제 불려다니면서 먹고 사는 건데 이거 기각되고 어쩌고 했으면 그냥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판이었는데 변희재 씨가 구속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인가? 네, 처음이야. 아. 태극기 집회 사람들의 어떤 그 희생의 아이콘이도 등극이 됐다. 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한 표 던집니다. 네. 저는 의외로 그렇게 거시적인 안목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런 거시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네. 이런 판단을 안 했겠죠. 저는 이제 구속이 처음이라면 영치금과 그 안에서 파는 훈제 닭고기 뭐 이런 거에 좀 예민할 수 있겠다. 훈제 닭고기에 예민하다? 왜냐면 이제 먹을 수 있는 하루에 살 수 있는 양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영치금이 얼마 있는데 오늘은 뭘 먹을 수 있나? 독방이 아니라면 같이 있는 방에서 많이 사다가 먹는 게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문제에 오히려 지금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이거 뭘 시켜 먹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막 시켜 먹어도 되는 것인가? 냄새 피워도 되나? 네.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지켜가지고 맞는 거 아닌가? 혹시 이제 같은 방에 있다면. 근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뭐 독방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리 없죠. 네. 뭐 저는 6인실이나 이런 데 넣겠지. 오히려 영치금과 그 사먹을 수 있는 간식 요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보수단체에서 영치금이 얼마나 들어왔을라나 이런 거랑. 그렇지. 나한테 지금 있는 영치금이 얼마? 하루에 쓸 수 있는 영치금이 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이제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변희재 씨가 조원진 의원 있잖아요. 네. 조원진 의원이랑 대한애국당의 양대 마차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자리도 맡고 그리고 조원진 대표랑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각을 세우고 막 싸웠어요. 네. 조원진이 들어온 후원금을 다 갈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사 인테리어를 왜 조원진 맘대로 하냐, 뭐 이런 걸로 막 싸웠단 말이야. 네. 참, 아무튼 답이 안 나오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캐릭터인데. 하여튼 좀 그래요. 네. 근데 뭐 본인이 했던 수많은 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 될 테니까. 네. 네, 그 안에서라도 좀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면 좋겠다. 그럴 리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이 변희재 씨 뉴스를 봤을 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 개운하고. 진짜. 잠도 잘 오고. 고맙습니다, 변희재 씨. 정말. 자, 2주의 관심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집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진가의 사모님들이 사면초가에 물렸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죠, 뭐. 네, 그래서 이명희 우리 사모님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따님인 조현아 씨 밀수 혐의로 또 피의자로 소환이 곧 될 거거든요. 네. 야, 물컵 한번 잘못 던졌다가. 그 집안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조현민 씨는 물컵 던진 게 뭐 이렇게 기소까지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나 싶은데. 거기는 그렇죠. 네. 거기는 뭐 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른 혐의들이 혹시 이제 드러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갑질 한번 잘못했다가 그동안 사람들이 잘 참아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재수가 없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물컵 한번 잘못 던져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할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 그냥 참아준 건데. 그렇죠. 참아준 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이번 판면 잘 됐다. 이번 하여튼 반성 세게 하고, 잘하면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그런 생각할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겠죠. 하여튼 이
재벌들의 못된 그 갑질 근성,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꼭 재벌이라서 그럴까? 누구라도 돈이 많으면 저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돈이 전 많아본 적이 없어서. 많으면 다들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침없이 그냥 뭐 1, 2대 그렇게 계속 3대 살면, 저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본성이 거침없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물론 모든 재벌이 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뭔가 이제 위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어진 권력이고 주어진 돈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힘 있는데 뭐 힘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게 되면 그게 뭐 김프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좆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거죠. 네.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네. 사회가 많이 좋아진 거라 아직까지 모자라긴 합니다만 한진가 사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깝깝한 며칠을 보내고 계실 텐데 더 깝깝해질 거예요. 네, 이게 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뭐 반면교사로 삼을 만큼 돈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뉴스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한진가 사모님들까지 한 주의 이슈들을 한번 쭉 훑어서 정리를 해봤고 네. 단체 관람 많이 오세요. 뉴스 잘 들으셨죠? 네. 자, CGV 앱 켜시고요. 6월 7일 목요일 8시 반 영화 지금 2장 딱 예매하시고 잠드시면 개꿀잠. 네. 그러니까 수줍어서 안 오지 마시고 네. 이번에는 진짜로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네. 많이 와가지고 간만에 모여서 진짜 왁자지껄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진짜.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웃으려고 지금 하자는 거여서 그냥 자고 오면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신 분들은 더 오셔가지고 또 생각하시면서 웃으면 좋겠고 목요일날 밤에 CGV에서 뵙시다. 네, 저희가 스티커 만든 거 다 나눠드릴 테니까 하여튼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